창업자이신데 대표 자리를 다른 분께 물려주시고 이제 하셨는데 그 얘기를 좀 저도 그게 들어가지고 궁금했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하실 거예요. 궁금했어요, 네. 진짜. 되게 큰 결정이시고 아니 부러워서. 항상 제가 농반 진반주의 말씀이지만 요즘에 얼굴이 되게 편해지신 것 같다고 대표하실 때보다.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왜 그냥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 공동 창업자들이 처음 만나서 회사를 세울 때부터 세웠던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의사결정들을 할 때 개인의 어떤 득실을 따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회사 센트릭으로 하자. 네. 회사를 중심에 놓고 네. 모든 결정을 하자라는 참 걸 했었고 네, 어려운데. 그랬을 때 이제 제가 회사가 더 큰 데 있어서 좀 바틀렉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들기 시작했던 게 뭐 한 재작년 그때부터 좀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필요한 어떤 의학적인 깊이 같은 것도 더 많이 요구가 되는 시점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뭐 글로벌하게 뭐 이렇게 발전 나가고 뭐 이런 데 있어서 좀 더 뭐 언어적으로 좀 편한 것도 도움이 됐을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사람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제 성향이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냥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좀 집중하는 편이고 뭔가 규모가 커진 거를 이렇게 잘 문제 없이 매니지를 하고 레귤레이션하고 네, 그런 것들에 능한 타입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냉정한 평가도 있었고 그래서 그게 본인이 스스로 보시기에 그러하셨던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피드백을 받으신 것도 있었던 건가요? 뭐 둘 다죠. 네, 저도 이제 스스로 이제 구멍이 나는 것들이 막 좀 생기면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일이 많은 것도 잘 됐지만 이제 잘 안 되는 뭐 이제 일들이 굉장히 또 저를 힘들게 했었고 이제 그랬을 때 적임자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하게도 회사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큰 고민 안 하고 이제 제안을 했었어요. 이게 참 창업자로서 이게 되게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창업자로 쉬운 결정은 아니고 정말 이게 참 어려운 결정인 것 같은데. 그 지금 대표님이신 서범석 그 대표님은 그걸 잘 받아들으시던가요? 처음에? 처음에는 이제 좀 놀랐을 거예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저도 뭐 바로 예스 뭐 이런 걸 기대하진 않았고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그러니까 저희 창업이랑 또 비슷한 거예요. 충분한 그 트랜지션 타임을 가지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 그렇게 뭐 국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었던 걸 시작으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각들이 서로 좀 강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좀 가자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석에서 얘기 나왔던 기억으로는 이제 그런 결정을 다른 이제 공동 창업자분들께 스스로 다 설득하는 과정을 또 거치셨다고.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와 이게 진짜 그릇이 큰 분이시구나 하는. 회사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루닛이라는 회사는 그런 면에서. 되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본받아야 될 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회사가 잘 돼야죠. 회사가 잘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도 특히 이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나 또 이런 데서는 이게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특히 창업자들이 보통 회사와 자기를 동일시하잖아요. 오너십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결정. 자기가 만든 회사, 내 거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네네. 서로 잘하는 영역에 집중하기로 한 거죠. 이제 좀 미래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제 미래 사실은 뭐 미래가 창창한 기업인데 10년 뒤에 루닛이 어떻게 좀 바뀌어 있을 것 같으세요? 10년 뒤에요. 네, 물론 이제 10년 뒤를 상상하는 건 그렇게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상상은 하실 거 아니에요. 10년 뒤면 좀 뭐 희망하기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중에 이제 그래도 가이드라인에 들어갈 정도의 에비던스를 획득한 어떤 기술들이 좀 있었으면 하고요. 진단 가이드라인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걸 목표로 세운 거고요. 그래서
사실 뭐 NEJM 논문을 써보겠다라는 농담 반 진담 반의 얘기도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그냥 하던 적이 있는데 그게 갈수록 좀 선명해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게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네. 네. 신 대표님 NEJM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네이처 같은 거죠. 네. 네이처 같은 논문. 네이처 어떻게 보면 네이처보다 더 의료계에서는 진짜 영향력이 가장 큰. 아까 그 자마도 굉장히 뭐 엄청난 저널인데 최고의 저널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저널 중에서 임팩트 팩터가 제일 높은 게 NEJM. NEJM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처음에 뭣도 모르고 그냥 좋은 데니까 뭐 목표를 높게 가져보자 했다가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깨달았다가 다시 이대로 가면 10년 정도 후면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자매지도 내셨는데 자마 본체도 내시고 뭐 NEJM은 충분히 내실 수 있는 자마 거죠. 위에는 NEJM밖에 없죠, 뭐 거의. 네. 그래서 그냥 한눈 팔지 말고 계속 집중해서 열심히 하자.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 상위 저널에 뭐 라디올로도 그렇고 내신 거고 저희도 이번에 뭐 제이미르라고 이 분야에서는 좀 유명한 저널인데 제이미르의 논문 하나 냈거든요 이번에. 그 정도만 돼도 되게 되게 뿌듯하고. 네, 열라요의 데이터로 내신 거죠. 열라요 데이터로. 물론 제가 1저자는 아닙니다. 뭐 저는 제가 1저자는 아니지만. 저희 회사 비전이 이제 Perfecting Intelligence and Transforming Medicine 요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Transforming Medicine이라고 하려면 정말 가이드라인에 준할 정도의 어떤 임팩트 있는 결과가 있어야지만 사실 우리가 트랜스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큰 목표를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가이드라인에 몇 줄 추가하거나 하는 것보다도 아예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막 만든다거나 지금 있는 게 막 다 뒤엎어진다거나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지금은 구체적으로 상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네요.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잘 해서 거기까지 띄워 올리는 것만으로도 지금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AI가 임상에 들어가는 속도가 빠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은 이미 있는데 검증이 충분히 되기 전까지는 쓰이지를 않는. 이게 시장 진입은 또 완전 다른 얘기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밸리데이션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그 허들을 계속 넘고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좀 들 것 같고요. 좀 이렇게 인공지능이 아주 일상적인 의료에서 쓰이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건 뭐 분야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 하고 계시는 뭐 흉부 엑스레이라든지 유방 촬영술, 맘모그래피 이런 것들은 얼마나 걸릴까요? 일단은 뭐 가이드라인을 떠나서 효용이 있어서 쓰기 시작하는 거는 한 5년 안에는 쓰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들은. 왜냐하면 뭐 논문이 있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사이트에 병원에 들어가서 실제로 거기 계시는 분들 써보고 이런 접점을 만드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하는 일인데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금방 마음을 또 여세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데 제 생각에는 글로벌하게 봤을 때 뭐 5년 정도면 주요 국가들은 많이 커버를 하지 않았을까. 저희가 직접 컨택한 데도 있을 거고 파트너를 통해서 나간 데도 있을 거고 지금 페이스를 보면 그 정도면 5년 정도면 일단 저는 이제 대부분의 분야에서 10년 안에는 다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0년 정도의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사실 그 얘기를 하려면 결국에 습관가 돼야지만 되는 건데 그 건보 적용이 돼야만 더 일상적으로 인공지능을 쓸 수 있을 텐데 지금 뭐 저희 심평원 같이 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 아웃컴을 개선한다는 걸 보여줘야지만 수가 주겠다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치료 결과를 인공지능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더 좋게 만들고 아니 그게 이제 더 좋은 거는 이제 비용 대비 효용까지 보여주는 건데 5년 안에 넣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수가 트랙은 5년 안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전향적인 연구를 결국 할 수밖에 없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아까 이제 폐결절을 발견하는 이런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폐결절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게 이게 뭐
결국은 조직 검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 조직 검사랑 폐 조직 검사는 완전 차원이 틀립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조직 검사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위험하고 그렇죠. 뭐 그리고 정말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꽝이 나오면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이 아니라고 나오면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 이게 불필요한 검사를 한 거잖아요. 이런 걸 얼마나 줄이느냐 이런 거에 좀 포커싱을 해서 결국은 좀 전향적인 연구를 할 수밖에 없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걸 사용해서 불필요한 폐 조직 검사를 뭐 10%를 줄였다. 그러면 그게 돈이 얼마다. 그러니까 이만큼은 수가로 대체해 줄 수 있다. 이런 어떤 연구를 앞으로 해 나가야겠죠. 네. 그래서 조기 진단 쪽은 좀 응급 상황이라든지 뭐 네. 이렇게 다급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에비던스를 쌓기 전엔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분야는 오히려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저희는 바이오마커 쪽에 신약에 대한 바이오마커 이런 쪽은 좀 이제 제약회사들이 굉장히 또 급하게 열심히 바이오마커를 찾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이 오히려 좀 패스트트랙으로 저희가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동반 진단이나 그런 걸 말씀하시는 네, CDX 거죠? 네, 그런 부분들 네. 오히려 빠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 있고요. 영상을 찍었을 때 뭐가 나오면 이 약을 먹어야 된다. 네네. 이 약을 먹으면 영상으로 봤을 때 되게 나아진다. 이런 걸 보여주는. 예, 굳이 뭐 말씀이시죠? 영상에 국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영상까지도 우리는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뭐 다른 회사와의 차별화 포인트가 된다. 뭐 이런 스토리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결국은 이제 좀 우리가 의료나 어떤 진단 체계나 이런 것들을 좀 새로운 눈으로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이 정해져 있는 걸 어떻게 좀 뭐 이렇게 변화를 시킬까 이게 아니라 다르게 조합을 하는 거죠. 아예 새로운 조합을 가지고 새롭게 좀 접근하는 것도 좀 필요한 방식이 아닌가.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생각일 수 있거든요. 엉뚱한 생각일 수가 있고 그동안은 이제 근데 쉽게 시도되지 못했던 것들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그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대장암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종양 표지자 검사 같은 경우에는 간암하고 전립선암 이 정도 외에는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쓰이지가 않아요. 그 스크리닝 목적으로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다른 바이오 마커들 이제 뭐 같은 경우 뭐 대장암이나 뭐 난소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1차적인 스크리닝 용도로 쓰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영상과 결합하면은 저는 뭐 좀 좋은 어떤 또 네. 트라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데이터를 많이 모아봐야지 알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새로운 시도들이 예,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 바이오 마커에서도 엄청 많거든요. 네, 조기 진단하겠다. 그쵸. 다 꽝이에요. 현재까지는. 왜? 스크리닝으로서의 어떤 쓸모가 없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치료하고 나서 치료 효과를 판정하거나 뭐 밸리데이션 하는 거는 충분히 효과가 있는데 이게 검진에서 이렇게 건강검진 이런 데서 스크리닝 목적으로 쓰지는 못하거든요. 그 자체로.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이런 것들이 좀 결합이 되면은 또 새로운 어떤 또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네. 아무튼 굉장히 많은 걸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효율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네. 그래서 효율은 이제 수가 없이도 갈 수 있는 그 밸류 제한인데 그게 그거는 한 명이 네. 원래는 인공지능 없으면 10장 판독하던 거를 인공지능 있으면 뭐 100장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맨 처음에 이게 의사를 대체하는 시나리오인가 해서 뭔가 병원에 갔을 때 이런 밸류를 얘기하는 게 좀 꺼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말씀을 나눠보면 정반대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검사량이 늘고 있고 네. 그리고 노멀 정상 비정상이 있으면 정상은 좀 안 봤으면 좋겠다. 네. 오히려 이런 니즈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유방암 검진을 할 때 꼭 더블 리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두 명이 보는 거죠. 그게?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을 AI가 대체한다라거나. 근데 그게 의사의 잡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너무 부족해요. 유럽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 생각했을 때 굉장히 투과랑 무관하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겠다. 네. 글로벌하게 시야를 좀 넓혀봤을 때는 네. 그런 생각을 요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제가 이번에 미국 갔다 와가지고 들은 것도 보면 그 에릭 토폴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이번에 그 딥 메디슨이라고도 그 책을 냈거든요. 그 의료 인공지능 책을.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결국에 번아웃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이다 뭐 그런 건데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게 의사들이 너무 바쁘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 번아웃을 많이 겪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게 그 악순환 고리가 있는 것이 결국에 의료의 질이 하락하기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결국에 모두가 우리가 환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뭐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이게 그 뭔가 그 AI 플라이휠이라고 했었는데 그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제 환자이든 의사이든 이 득을 보는 쪽으로 가는 게 이제 뭐 미래 의료의 방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번아웃이 아까 그 시스템 자체 허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스템에. 그러니까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다 커버를 못 한다고요. 당연히 커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허점이 있는 곳을 이제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국가적으로 그러면 응급실에서 이런 판독이나 이런 거를 응급 판독이나 이런 거를 다 전문의가 못 하는 경우에 인공지능으로 다 대체해라. 인공지능이라 도입을 해서 의료사고를 줄여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그게 명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려면 또 거기에 맞는 또 근거가 또 필요하겠죠, 사실은.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효율 얘기를 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압도적으로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실수를 하거나 이런 그런 틈이 좀 보여서 몇 번 써봤는데 이렇게 간단한 것도 뭐 디텍션을 못하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믿고 맡길 수가 없게 되니까 효율 개선이 될 수가 없죠. false negative를 줄여야겠죠. 그런 그렇죠. 경우에는. 네. 그렇다고 false positive가 너무 많아도 그쵸. 또 너무 귀찮게 하니까 네. 또 효율 향상의 폭이 너무 적어지는 거고. 네. 그러니까 무조건 정확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딥러닝의 시대에서는 이제 그런 걸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무리 그 연구실 아니 회사 안에서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어도 이게 실제 병원 임상 환경에서 쓸 때는 또 완전 세팅이 다르잖아요. 네. 장비도 다르고 네. 뭐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인종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잘 동작하는지 미리 다 밸리데이션 해보고 부족하면 보완도 해야 되고 또 전 세계 의사들이 아직은 인공지능 안 써본 의사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과기대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좀 낮게 보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트라이를 해보게 하면서 적절한 어떤 이해를 갖추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만족이 됐을 때 이제 이 정도 성능이면 믿고 맡겨도 되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래야 이제 그 다음부터 효율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효율 얘기를 하기엔 좀 너무 이르지 않나. 네.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만나보면 좀 그 변화들이 좀 보이거든요. 제가 네. 지난주에 멕시코에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멕시코에 있는 병원 선생님들한테 작년 11월에 한번 저희 거 체험을 좀 시켜드렸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그거에 어떤 팔로우업을 했는데 뭐 그 사이에 저희 인공지능의 변화도 있었지만 일단은 거기 선생님들이 한번 인공지능을 체험해보신 분들의 2차 평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많이 달라요. 첫날에는 꼬치꼬치 뭐 요것도 못 잡네, 뭐 요걸 이렇게 잘못 표현했네, 뭐 네. 이런. 근데 사실 임상적으로는 큰 거 아닌데 너무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뭐 문제를 찾으려고 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써보시고 다시 이제 피드백을 주실 때는 뭐 어차피 노멀, 앱노멀을 잘 갈라주면 되고 이 정도는 사실 의학적으로도 헷갈릴 수 있는 네. 뭐 병변이고 뭐 이렇게 좀 더 이해를 하시는 편으로 피드백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도입을 이렇게 촉진하는데 일단 써보게 써보게 하는 것도 굉장히 공짜로? 중요한 것 같아요. 공짜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웹 서비스를 여는 것도 네. 이제 그런 맥락이고 네. 그게 워킹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칠레였나요? 그 남미 쪽에 멕시코도 그렇고 지금 그 남미 쪽에 진출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네, 이게 전 세계가 이제 다 각자의 인허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잖아요. 근데 멕시코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의료기기로 분류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바로 판매가 가능한 네.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처음 알았네요. 신기하네요, 그것도. 네. 의외로 잘 모르시는 네, 부분인데 굉장히 좋은 기회죠. 네. 근데 영어가 잘 안 통합니다. 네. 거기도 이렇게 뭐 누가 소개해 주셔가지고 가시게 저희 이제 후지필름이라는 파트너십이랑 네. 네. 파트너십 통해서 네. 같이
같이 지금 세일즈를 하고 있어요. 네. 국가별로도 보면 이렇게 규제도 그렇고 사실 이게 제가 질문하려다가 넘어가 버렸는데 예를 들면 한국형 무슨 뭐 AI를 만들겠다. 예를 들면 중국형 AI를 만들겠다. 그런 뭐 국가 과제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예를 들면 지금 한국 뭐 지금 루닛의 인공지능은 거의 뭐 한국이나 뭐 미국 데이터 가져가실 걸 텐데 뭐 남미에 가서 해본다든지 네. 그 별 문제는 없으신가요? 이게? 문제가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이제 좀 파라미터를 튜닝을 한다라든지 그런 변화들은 좀 있었고 그렇게 해서 맞춰가면 또 잘 동작하고. 네. 네. 그게 이제 영상 데이터 쪽은 그런 이슈들이 그래도 좀 비교적 좀 적은 편이에요. 어느 정도 뭐 엑스레이나 뭐 CT, MRI 이런 게 다 어차피 다 뭐 G나 지메스 이런 제품이기도 하고 여기 영상 퀄리티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한 이제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뭐 제가 하는 이런 뭐 아이들 네. 네. 페이션트 제너레이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데이터가 우리나라밖에 적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제 인종 간의 차이, 레이싱 간의 차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떤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뭐 독감을 진단하는 거 이런 걸 만들려고 하면은 미국에서 만들려면 미국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 거죠. 네. 미국에서 얻은 데이터는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한국에서 얻은 데이터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이런 어떤 그런 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영상 쪽은 그래도 좀 그나마 좀 그런 것들이 좀 덜한 분야라고 네. 할 수 있죠. 예. 그 이제 뭐 루닛이 지금 한국에만 국한된 기업은 아니지만 이제 한국에서의 규제라든지 뭐 수가나 급여 체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혹시 있으신가요? 이 뭐 그런 관계된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저희도 뭐 같이 그 가이드라인도 만들면서 네. 했지만 식약처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해외 국가들보다 훨씬 더 빨리 뭔가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국가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잘 안 돼 있거든요. 인공지능을 이제 인허가하는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인허가까지는 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하는 편이고요. 수가 같은 경우는 억지로 이제 뭔가를 만들었을 때 오히려 좀 역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기업의 뭐 산업의 발전을 그렇죠. 위해서 네. 뭔가 의학적으로 옳지 않은 거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좀 오래 걸리더라도 정도로 걷자라는 네. 거에 오히려 공감을 좀 하는 편이고요. 네. 뭐 그 기간을 조금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정도의 뭐 도움이 있으면 좋겠으나 예를 들면 뭐 임상 시험에 어떤 필요한 뭐 리소스를 지원해 주신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임상 시험을 뭐 아주 간소화한다든지 그런 거는 왜냐면 이게 굉장히 그 국민들이 다 낸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적법한 방법으로 검증이 되는데 쓰이게 하는 거는 저는 뭐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과서적인 답변을. 네, 진짜 막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의료 쪽은 제가 봤을 때 교과서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맞습니다. 편법이 통할 수 있는 데가 큰일 납니다. 아니거든요. 네. 편법을 사용했다. 회사가 아무리 커져도 한 방에 이렇게 네.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밟아 나가면서 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네. 해요. 네. 네, 거의 뭐 저희 이제 준비한 질문이 거의 다 됐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제 항상 저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장님의 궁극적인 꿈이 무엇인가 이 질문이거든요.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네, 그 아내한테 했던 말이요. 이렇게 스티브 잡스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아이팟 그 당시 네, 아이팟이었죠. 몇 년도인가요 그때가? 굉장히 옛날이죠. 네.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학부생 되겠는데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때 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를 하면서 굉장히 유명했을 텐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정말 이거를 만들어서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다. 네. 그래서 저도 제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좀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좀 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러기에 사실 의료라는 토픽은 굉장히 적절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잃어도 굉장히 저는 많은 걸 잃었다라고 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자면
이제 AI로 시작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AI로 할 수 있는 게 뭘까로 하다가 이제 AI 킬러 앱은 헬스케어고 진단이고 그 중에 영상에서 엄청 잘 동작하기 때문에 핏이 잘 맞는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만약 이제 이쪽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 동작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뭐 AI로 하나 더 새로운 토픽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네, 헬스케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헬스케어가 아니다 하더라도 또 굉장히 큰 기회들은 많이 담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많은 논란이 있는 표현이지만 뭐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그냥 컴퓨터, 디지털 컴퓨터 시대, 모바일 시대 뭐 이런 어떤 빅 그 트렌드 올 때마다 기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 트렌드의 크기가 다른 빅 트렌드보다 좀 큰 것 같아요. 약간 컴퓨터를 활용하는 그 로직의 어떤 근본적인 부분의 개선이기 때문에 아직 뭐 이걸 위한 최적의 컴퓨터 아키텍처도 안 나왔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더 크게 봤을 때는 많은 기회들이 좀 있어 보여서 예전에 하드웨어 말씀도 좀 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네, 저는 뭐 사실 백그라운드가 그쪽이기도 하니까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런 쪽도 관심은 있게 팔로우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거의 시간을 쓰고 있지는 않고. 네, 그럼 저희 이제 뭐 보니까 1시간 4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뭐 어떠셨나요? 해보시니까? 네, 뭐 편하네요. 네, 좋네요.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 가시는 건가요? 네네. 네,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오히려 굉장히 많은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모셨는데요. 하여튼 뭐 저희도 사실 몰랐던 것도 많이 알 수 있게 된 것 같고 오늘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이렇게 또 후배나 다른 그 스타트업 창업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 같은 것들이나 뭐 교훈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달에 꼭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